이제 완전히 김주애는 최고 지도자 호칭이 지금 쓰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주애는 현재로 봤을 때 김정은의 가장 유력한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김주애에서 끝나는 건 거의 확실하다. 제가 보기엔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북한 얘기 나와서 북한이 김주애 굉장히 내세웠는데 내세운 이유는 뭐 김주애 지금은 좀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김주애가요. 요게 2022년 11월 18일 날 나온 김주애거든요. 어떻게 보여요? 애때죠. 애띠죠. 왜냐? 2013년생이거든요. 그럼 이거 나올 때 9살이었다는 얘기예요. 야, 근데 신기한 거는 김정은이 작은 건지 김주애가 키가 큰 건지 키 차이가 엄청나요. 김정은이 작아요. 김정은이 키가 1m 68이라는 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68이면은 뭐 작다고 그러면 좀 그러나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작다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 평균 키에 보면은 좀 작을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요 김정은이 항상 키높이 구두를 신고 다녀요. 보면은. 아마 안창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큰 키가 아닌데 자 김주애가 요때 이렇게 너무 애때죠. 네. 누가 봐도 그냥 부녀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진이 황당하잖아요. 뒤 미사일 앞에 9살짜리 데리고 나온 거 아니에요. 이거 쏠 때 데리고 나왔거든요. 네. 황당한 친구예요. 김정은 보면. 자 여기까지만 해도 그때 그 리춘희 아나운서라고 북한 아나운서가 사랑하는 자제분과 함께 나왔다 그랬어요. 퀴즈 하나 내볼까요? 김 작가님한테. 북한 주민들이 김주애 이름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 것 같긴 한데 질문어이든 모를 것 같다는 식으로 몰라요. 몰라요. 예. 왜냐 북한 방송에서 김주애라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재밌는 거 알려드렸어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지금까지. 김주애가 40차례 이상 나왔거든요. 그냥 사랑하는 자제분. 예, 사랑하는 자제분. 그러면 김주애라는 이름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우리나라 국정원에서 조사한 거 아닐까요? 맞아요. 왜냐 데니스 로드먼이 2013년에 평양에 갔거든요. 맞아. 뭐라고 말했느냐. 이제 9월에 인터뷰를 했는데 나와서 여름에 내가 김정은 딸을 안아봤다. 이름은 주애였어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렇게 안아봤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젖먹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013년생이 맞는 거죠. 첫 번째. 근데 J-U 주 A 그랬거든요. 주애. 근데 미국 사람이 한국 사람 이름 잘 발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데니스 로드먼이 주애라고 했을 때만 해도 우리는 긴가 민가 했거든요. 근데 결정적으로 북한 고위층 여기 내려와서 증언을 해줬어요. 아니 김정은이 로드먼한테도 딸을 안게 했는데 최고위층한테 안게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금고지기, 노동당 39호실, 김정은 통치자금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겠죠. 이 실장이 전일춘이라는 사람인데 이 전일춘 집에 거실에 김주애를 안고 찍은 사진이 있었고 그 사진에 주애 공주님과 함께라고 써 있답니다. 그러니까 김주애가 맞아요. 그러니까 고위층은 알죠. 그러니까 김주애 호칭은 뭔지 아세요? 공주님이에요. 그럼 김여정은 뭐였을 것 같아요? 김여정도 공주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대장, 큰 대장 김정철, 작은 대장 김정은, 그 다음에 김여정은 공주님이었어요. 이때만 해도 그러니까 2013년생 김주애는 확인됐습니다. 이때만 해도 나왔을 때 황당했죠. 후계자다 아니다. 뭐 후계자 헛소리 마라. 무슨 저 여자가 뭐. 그렇죠. 거기다 또 하나 북한은 가부장적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제가 많이 죽을지 모르겠는데 북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짝태와 마누라는 3일에 한 번씩 두들겨 패야 된다. 짝태가 명태거든. 우리 옛날 그런 말 있었어요. 봉건 시대 때. 지금 이런 말 하면 맞아 죽는 게 아니라 잡혀갈. 남존여비 문화가 심하다는 거죠. 이런 말 하면 잡혀갈 거예요. 아마 형법상 위반일 거예요. 근데 북한에서는 이게 지금도 통용이 돼요. 그래서 여기 탈북하신 분이 제가 아는 대동강 TV에 출연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탈북 왜 했냐 그랬더니 의외의 답변을 해요. 안 맞으려고 탈북했대요. 남편이 매일 팼대요. 그 다음에 기절까지 한 적이 있대요, 자기가. 그래서 살려고 와보니까 도망가기더라는 거예요. 압록강. 그리고 심지어 이분이 하는 말씀이 명절 때 가족들 앞에서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에 손찌검을 했대요. 이게 북한의 문화거든요. 그 다음에 북한의 38 국제 부녀절이라고 있는데 여성의 날이에요. 그때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 텔레비전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첫째, 여자들은 순결해야 된다. 그 다음에 예의범죄를 잘 지켜야 된다.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좋은 엄마 돼야 된다. 좋은 아내 돼야 된다. 좋은 며느리 돼야 된다. 이게 북한의 봉건적인 문화예요. 그러면 김주애가 처음 나올 때 9살이고 여성인데 북한 사람들이 후계자라고 했겠어요? 그때 단둥에 물어봤어요. 간접적으로 북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피식피식 웃었대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 자, 이랬던 시절입니다. 근데 얘가 어떻게 진화하느냐. 이게 언제예요? 2023년 9월 9일. 1년도 안 된 시절이거든요. 진짜 닮긴 닮았네요. 이제는 아까 애때가 아니죠? 이렇게 멀리서 보면 여기 앉아있잖아요. 이게 북한 최고의 장성들이에요, 지금. 근데 여기 최선이네요. 이건 조영원 최고실세, 이건 김덕훈 총리. 요 뒤에 주석단이 앉아있잖아요. 마치 뭐 같아요? 왕과 왕세자잖아요. 옷도 어떻게 입었어요? 애때 옷이 아니잖아요, 이제. 성인 옷이잖아요. 그리고 물개박수 치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리고 이제 호칭이 뭘로 바뀌었어요?
존경하는 자제분으로 바뀌었어요. 사랑하는은 누가예요? 아버지가 딸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버지가 딸을 존경합니까? 존경하는 딸 이러지 않잖아요. 네. 존경하는 뭐죠? 밑에 사람들이 김주애를 보는 거예요. 이제 사랑하면서 바뀌었잖아요, 지금. 자, 호칭이 또 바뀝니다. 이제 자, 볼게요. 정리해놨어요, 제가. 2022년 11월 18일 9살 때 사랑하는 자제분이에요. 그러더니 2022년 11월 27일 날 이제 존경하는이었죠. 존귀하신이 됐어요. 존경하는. 그 다음에 2023년에는 사랑하는, 존경하는 같이 써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냐. 2023년 11월 23일 날 정찰위성 발사를 성공하는 자축 연회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이제 어떤 조선의 샛별 여장군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김일성이 항일 무장 주장했다고 하는 시기를 한별 동지라고 그랬어요. 한별, 큰 별. 조작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의 샛별, 조선의 별이라는 기록 영화도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김일성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항일 투사들이 김일성을 지도자로 뭐 받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북한에서 별은 지도자를 의미해요. 그리고 이제 김일성은 별에서 이제 조선의 태양으로 와버렸거든요. 김정일 생일이 광명성절이거든요. 별이에요. 별은 북한의 지도자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장군. 우린 장군이면 제너럴 별이죠. 그 장성들. 네. 근데 북한에서 장성들은 장령이라고 그래요. 장군은 딱 누구냐? 김일성 장군. 그 와이프인 김정숙 장군, 김정일 장군, 김정은 장군. 요 사람들만 백돌투만 장군이에요. 근데 지금 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샛별이고 여장군이라고 그랬죠? 그럼 최고 중요한 호칭이 두 개가 지금 겹쳐진 거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완전히 김주애는 최고 지도자 호칭이 지금 쓰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앳된 애가 요렇게 바뀐 거죠, 이제. 네. 이렇게 바뀐 거죠. 최고 지도자로. 그러니까 김정일은 1974년에 후계자로 임명이 됐고, 네. 김정은은 2009년에, 2008년 김정일이 뇌경색 8월에 쓰러지고 나서 나왔거든요. 네. 김주애는 아직 공식적인 후계자 책봉은 안 됐습니다. 그러나 2022년 11월 18일 날 나온 이후로 약 한 40여 차례 내외의 공식 그 현지적으로 따라다녔거든요. 김정일도 김정은도 이렇게 집중적인 북한에서 후계자 수업은 현지적으로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런 거 받은 적이 없어요. 집중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김주애는 현재로 봤을 때 김정은의 가장 유력한 후계자로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다른 자녀는 없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그게 이제 미스테리죠. 왜냐하면 보통 처음에 나왔던 얘기가 첫째 아들, 그 다음에 김주애, 그 다음에 성별 미상의 김주애 동생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국정원도 이제 첫째는 의문부호다. 잘 모르겠다. 이렇게까지만 나왔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추론해 볼 수 있냐면 아들이 있다면 얘를 왜 이렇게 집중적으로 후계자 수업을 보이죠? 그럼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들은 유학 중이다. 아마 어떤 우리 모 정치인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 김정은이 전 세계 공적이고 지금 김정은이 지금 코너에 몰려 있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도 유학 갔다고 알고 있는데 김 작가님 같으면 그런 세자 하나를 유학 보내겠습니까? 위험한데 안 보내죠. 그다음에 그 안전을 위해서 아들을 숨겨두고 있다. 아니, 김정은도 버젓이 다니는데 김정은이 더 안전을 챙겨야죠. 딸은 안전하지 않아도 되나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죠.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없다. 변변한. 두 번째 아들이 있어도 정상이 아닐 거다. 이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김주애를 왜 9살 때부터 내놨느냐. 봉건적인 북한의 정치 문화에서 여성은 어려우니까. 지금은 단둥에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김주애 후계자지 그러면은 딱 답이 정해져 있어요. 혁명은 대를 이어서 하는 거야. 북한의 후계자론이라는 자료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미 후계자는 그가 남자이든 여자이든 외모와 관계없이 혁명적 순수성을 승계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미 논리적 근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주애 나오는 사람들이 예쁜 딸 아이 이렇게 생각 안 해요. 후계자 또 데리고 나왔구나 다들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어차피 너무나 봉건적이어서 여성이 되기 어려우니 장기간 노출을 시키는 거죠. 스며들게 하는 거죠. 그렇죠. 스며들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까지 봤을 때 김주애 외에 다른 승계할 수 있는 인물은 없는 것 같다. 그럼 여기서 또 의문이 생깁니다. 김정일은 확인된 부인이 5명이거든요. 첫째 김영숙, 홍일천, 그 다음에 김정남 엄마 성혜림, 그 다음에 김정은 엄마 고용희, 그 다음에 마지막 부인 김옥. 5이거든요. 자녀가 많죠. 성혜림만 해도 김정남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쪽 홍일천과 김영숙 사이에서 김설송이나 뭐 이런 자녀들이 있다는 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고용희만 해도 뭐예요? 김정철, 김정은, 김여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김정은도 장남이 아니잖아요. 제일 큰 장남 지가 죽였잖아요. 네. 이복형, 김정남. 그 다음 지휘의 형 있잖아요. 김정철. 얘도 장남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들이 만일에 김정은이 부인이 많다면 아들 하나 없겠어요? 어디?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보면 김정은의
남녀 관계는 아버지보다는 복잡하지 않은 것 같다. 정말로 본건적인 문화면은 아들이면 데려다가 내 아들이라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내 아들이다 그러면 되는 거지. 그렇게 안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아버지보다는 남녀 관계가 복잡해. 현재까지는. 근데 여기 또 이유를 추론해 보면 김정은이 엄마를 공개 못 하거든요. 네. 아직도 엄마를 공개 못 해요. 왜냐? 김일성은 고영희를 며느리 취급을 한 적이 없어요. 김정은은 김일성이랑 찍은 사진이 단 한 장도 없습니다. 제1교포라고 했나? 예, 제1교포예요. 손자를 인정 안 했거든요. 왜냐? 고영희가 북한에서 천시받는 제1교포, 제4. 이거 우리 잘 이해를 못 하는데 북한에서 제1교포면은 미래가 없어요. 거의 불가촉 천민 취급해요. 심하게 말하면. 믿질 않고, 왜냐하면 북송된 제1교포들이 일본에서 살았고 첫 번째 가난한 사람들이었거든요. 북한에 가도 가난한 사람들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4는 천시의 대상입니다. 거기다가 고영희 그 고씨가 제주 고씨거든요. 그러면 고영희의 아버지 고경택이 제주도 출신이거든요. 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제4니까 제1교포니까 후지산이 있죠. 후지산 줄기네. 제주도니까 한라산 줄기네. 이런 은하가 북한에 있어요. 네네. 근데 김정은 자기 백두혈통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 다음에 고영희의 또 치명적인 약점이 김정은이 뭔지 아세요? 고영희의 언니가 있어요. 고용숙입니다. 네. 이 사람 탈북자예요. 지금 미국에 살고 있어요. 네. 남편이 이리강인데 탈북자 출신이에요. 김정은은. 그 다음에 고영희는 원산댁이라고 불렀어요. 간부들한테. 네. 평양에 못 살았거든요. 원산에서 그 눈치 보면서 숨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한이 뭐겠어요. 자기 아버지 김정일이 엄마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반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유설주 딱 데리고 나왔잖아요. 충격적으로. 너무나 큰 충격이었죠. 김정일이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힘들게 살았던 반감. 난 아버지처럼 안 할 거야. 유설주 딱 데리고 나오고. 그 다음에 김주애, 딸이지만 딱 데리고 나와서 당당하게 데리고 다니고. 그렇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에게는 후계자로 내세울 변변한 다른 사람은 없는 것 같다. 그럼 김정은 죽고 나면 김주애는 좀 어떻게 될까요? 김여정이 집권한다는 얘기도 있고 뭐 뒤에서. 김여정은 집권할 능력이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북한에서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당 조직 지도부를 장악해야 되거든요. 네. 노동당 조직 지도부 부장 조직 비서가 바로 조용원이에요. 계속 실세, 최고 실세. 김여정은 선전선동부에 적을 두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도자를 미화하는 쪽에 있지 권력을 장악하는 쪽에 지금 없어요. 이 조직 지도부는 김정은의 직할입니다. 그러면 김여정은 어디서 추론해 볼 수 있을까요? 김여정이 담아내는 거 봤죠? 거의 쌍욕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 김여정의 수준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김여정은 체계적이고 그러니까 김정은에게 직보하고 고자질하고 이런 걸 하겠지만 그러나 집권할 수 있는 조직 지도를 장악하고 있지 못하다. 네. 그러면 만일에 김정은이 급사한다 그러면 네. 북한에서 김씨 말고는 집권을 못합니다. 민자도 몰라요. 북한 주민들이 가슴 아프게도. 그다음에 혁명은 대를 이어서 한다 그러거든요. 김정은하고 김여정은 대가 같잖아요. 다음 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김여정은 김주애고 후계자가 되는 순간 김여정은 신하가 됩니다. 이제 왕정에서 지금 세자가 작동이 되면 세자의 형이든 동생이든 다 군으로 강등되고 군이고 일단 그다음에 신하가 돼버리잖아요. 형제가 아니라 똑같아요. 그러니까 김여정이 집권한다. 능력도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현재 조건도 아무것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김여정은 김주애를 보좌하는 역할을 하겠죠. 고모로서. 그러니까 김정은이 유고하거나 급사하면 100% 김주애로 갑니다. 근데 김주애가 뭘 알아요? 2013년생인데. 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노동당의 정치국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정치국 상무위원이 5명입니다. 그러니까 내각 총리 박태성, 그 다음에 조직 담당 조용원, 김정은은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최령해 최고인민회 상임위원 국회의장, 그 다음에 군에 있는 리병철 당중앙관수 부회장, 이 5명이거든요. 이게 핵심이에요. 노동당 정치국, 이 핵심이에요. 이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정치국 위원이 있어요. 한 11명 정도 되거든요. 10명, 11명. 정치국 후보위원 한 12명. 그러니까 정치국 상무위원, 정치국 후보위원. 이 정치국 중심으로 돌아갈 거예요. 네. 집단지도 체제. 그럼 김주애는 아무것도 모르고 해외하고, 김여정은 집권 능력이 없고, 이 컨트롤하거나 아니면 통제할 수 있는. 그럼 조영원 같은 조직 지도부 중심이 조각을 나타내겠죠. 처음에. 집단지도 체제지만. 그런데 집단지도 체제는 오래 못 가요. 싸우잖아요. 락그룹 좋아하세요? 락그룹. 아, 네네네. 락그룹 중에 다 깨지죠? 나중에 서로 멤버들 싸워가지고. 영원히 못 가잖아요. 멤버가 바뀌잖아요. 집단 지도 체제도 마찬가지예요. 안에서 불에 파하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처음에는 정치 지도, 이 노동당 정치국 중심의 실질적 집단 지도 체제에 갔다가 네. 집단 지도 체제 내 권력 갈등이 생길 거예요. 네. 그럼 나중에는 총 가진 사람이 제일 무섭잖아요. 총 가진 사람. 이건 역사의 필연이에요. 네. 군부가 세력을 확장할 거고 군부가 실질적으로 권력을 장악할 거예요. 네. 처음에 김정은이 있을 때는 군부가 힘을 못 쓰죠. 네. 그런데 김정은이 없어지면 총 가진 사람들이 점점 힘을 쓸 거 아니에요. 고려 무신 정권도 그렇게 탄생했잖아요. 그러면 군부가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김주애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군부 입장에서 하나도 안 중요하죠. 그러니까 허수아비처럼 내버려 두거나 아니면 식물 권력화하거나
아니면 제거해버리겠죠. 이때는. 근데 군부가 북한 상황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까요? 못 시키겠죠. 그럼 이제 끝없는 혼란으로 가겠죠. 뭐 미얀마처럼 되거나 이제 장기적으로. 이게 북한 정급 정권의 세습 시나리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김주애는 단종의 운명을 걸어갈 가능성이 있죠. 네. 단종의. 근데 김정은은 단종의 운명을 피했어요. 왜냐? 김정은이 죽으면서 두 사람에게 김정일이 죽으면서 김정은을 부탁합니다. 군부에서는 리용호 총참모장. 성군 정치였으니까 군부가 셌거든요. 이 사람은 아주 전형적인 야전군인이었어요. 네. 그 다음에 고모부 장성택 민간인 중에서는. 네. 이 두 사람에게 김정은을 맡겼거든요. 근데 웬걸? 김정은은 집권하자마자 2012년 7월에 7개월 만에 리용호 총참모장을 처형해요. 자기 허락 없이 군대를 이동했다는 걸로. 이게 NHK 다큐에 나와요. 그 다음에 2013년 12월에는 누굴 죽여요? 고모부 죽이잖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자기를 부탁했던 두 공신인데, 유은 공신인데 둘을 제일 먼저 죽여요. 왜냐? 단종이 되기 싫었던 거죠. 왜냐? 수양대군으로 생각한 거죠. 리용호하고 장성택을. 그러니까 윤리적으로는 나쁜 놈이죠. 김정은이. 근데 권력이라는 건 비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잠재적으로 군권을 가지고 있던 리용호를 죽여버리고 적이 될 수 있으니까 가장 방대한 사단을 장성택 사단을 형성하고 있던 친중파 거기다 중국이 지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장성택 사진을 보면 김정은 있는데 주머니 손 놓고 짝다리 짚고 김정은 연설한테 옆사람한테 얘기하고 다 나와요 지금 처형하고 나서.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이 있었던 거죠.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은 권력으로 보면은 윤리적으로는 참 나쁜 인간이지만 권력으로는 비정하게 먼저 제거해버린 거죠. 단종도 수양대군을 먼저 제거했으면 그렇게 비극적으로 안 끝나죠. 삼촌을 믿은 거죠. 삼촌이니까. 삼촌 믿어 그런 거죠. 제가 단종했으면 전 수양대군 먼저 제거했어요. 그 다음에 김종서라든지 친단종이지만 어쨌든 권권이 있던 신하들 있죠. 이런 사람들을 저 같으면 아마 저는 손 봤을 거예요. 그게 권력을 유지하는 길이거든요. 근데 단종은 너무 순진했죠. 수양대군을 믿었고 수양대군한테 제거당한 거죠. 친단종파들은 안평대군이나 김종서 이런 사람들은 너무 안일했고. 그러니까 김주애에서 끝나는 건 거의 확실하다. 김정은에서 끝나든 김정은이 급사하면 김주애는 거기서 끝날 거다. 제가 보기엔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김정은이 이제 평화통일이 아닌 무력통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는데 또 그 관련된 영화도 있다고요? 무슨 얘기인가요? 김정은이 72시간. 요겁니다, 지금. 요게 72시간인데 북한 말로는 72시간이라고 그래요. 이게 1950년 6월 25일부터 28일까지 약 3일간. 그럼 72시간이잖아요.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하는 그 72시간, 72시간의 작전 영화거든요. 장진호 영화, 그 중국 국뽕 영화 있잖아요. 장진호. 왜냐면 이제 장진호에서 미 해병대와 그 중공군이 어마어마한 혈전을 벌이거든요. 이게 장진호가 얼마나 유명하냐면 장진이 이제 일본말로 초신이었거든요. 미국 이지스 고추함정에 초신이 있어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후퇴 작전이 장진호라고 그러거든요. 여기서 미군들이 막 그 추위에 막 동상 비전투 손실이 너무나 많았어요. 정말 미 해병대의 가장 큰 손실이 있던 전투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 장진호 전투를 어쨌든 중국군이 이겼으니까 중국 국뽕영화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유명한 일화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미군이 정말 영웅적으로 그때 이제 흥남철수가 안전하게 했던 것도 다 이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때 유명한 말도 있어요. 이건 후퇴가 아니다. 미군 장성이. 우리는 뒤로 전진한다. 이런 말까지 남기거든요. 아주 미군이 영웅적으로 싸운 전투인데 그러니까 이걸 중공군들이 영웅적으로 싸운 걸 만든 게 장진호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건 나오자마자 중국 역대 1위가 돼버렸어요. 영화가. 박스오피스에서. 그러니까 김정은이 이걸 보고 우리는 저런 거 왜 못 만드냐 라고 질책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2024년 2월에 첫 공개했거든요. 그리고 올해 1월 2일 3일 72시간 전후편 이게 보는데 이제 지겨워 죽는 줄 알아. 4시간짜리 4시간이라는 거예요. 전편.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 김정은이 직접 제작비를 냈어요. 그 다음에 직접 각본도 썼고 연출도 본인이 했어요. 연기 지도까지 해요. 이게 사실의 과장 아닙니다. 왜냐 영화 처음에 이거 보시는 분들은 그 유튜브에 72시간 70시간 지금 나와요. 전후편. 한번 보세요. 지금 북한 영화 치고는 아주 혁명적인 영화입니다. 이렇게 72시간 이렇게도 안 나와요. 그냥 시커멓게 나오는데 자 보세요. 얼마나 혁명적이냐. 조선 영화 빠바바 이거 뭐 같죠 이게? 뭐 유니버셜 뭐 지금 파라마운트 같죠? 원래 이렇게 안 나와요. 왜? 김정은이 개입했으니까. 이 얘기는 김정은이 외국 영화 많이 본다는 얘기죠. 이렇게 70시간 딱 나옵니다. 원래 이렇게 안 나와요. 우린 이래봐야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북한 사람들 놀랄 노짜예요. 그렇죠. 어디서 돈을 내느냐 이거. 키스신이거든요. 북한 영화는 키스신 안 나와요. 네. 샤워신도 있네. 이거는 만일에 이런 영화를 이거 찍죠?
그럼 끌려가 처형당해요. 퇴폐지로. 근데 이게 왜 나오느냐? 김정은이 직접 각본 연기 지도했다고 그랬죠? 김정은이 밤이면 김정은 새벽 5시에 자거든요? 본인이 말했어요. 밤새 유튜브 보고 남한 영화 보는 거예요, 지금. 이거 보고 북한 사람들은 까무러 칩니다. 어깨도 안 나와요, 지금 저기 나올 때. 이건 지금 북한 공작원이 남한 이제 장교랑 키스하는 거거든요? 이런 장면 북한 영화에서 처음 나왔어요. 옷 벗는 장면. 우린 이거 별거 아니죠. 북한에서 지금 까무러 칠 영화예요. 그렇죠. 자, 김정은이 직접 만들었으니까 김정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죠? 김정은은 뭐를? 할 일을 좋아해. 그리고 본인이 뭐 남한 말씨 쓰지 말, 남한 말씨 본인이 제일 많이 써요. 근데 이 72시간에서 나오는 핵심이 뭐냐? 남한을 점령하는 무력 통일하는 영화예요. 근데 지금 질문이 뭐였어요? 김정은이 통일을 포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무력 통일이잖아요, 지금. 그럼 김정은이 통일을 포기한 건 뭐냐? 평화 통일 포기하고. 그렇죠. 북한에는 통일 방안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평화 통일이 있고 무력 통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일을 포기한 게 아니고 북한식 평화 통일이 뭐냐? 고려 연방제와 통일전선 전술이거든요. 고려 연방제는 뭐냐? 미국처럼 페더레이션 연방인데 고려 연방이라는 연방제로 남북한이 공존한다는 거고 통일전선 전술은 뭐냐? 남쪽에 친북 좌익색들이 봉기를 지켜서 북한과 같은 연방으로 가버린다. 이게 고려 연방제거든요. 이게 통하겠어요, 지금? 안 통하죠. 오히려 북한이 우리와 대한민국과 붙어 있으면 죽죠. 큰 나무 밑에는 작은 나무가 말라 죽죠. 그걸 안 거예요. 이거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뭐라고요? 반동사상문화왜곡법, 남한 영화 한류 보면 잡아가, 유포하면 처형해. 지가 제일 많이 보면서. 그 다음에 평양문화보호법, 북한 말 쓰면 잡아가. 지가 남한 말 제일 많이 써요. 자세히 들어보면 다 남한 말 써요. 뭐냐? 밤새 유튜브 보니까, 남한 뉴스 보니까. 김여정도 그러잖아요. 요즘 보자하니 남쪽에서 이런 얘기 하는데 남쪽 거 계속 본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청년교양보장법. 청년들 교양을 보장한다. 이게 다 뭐예요? 할 일을 차단하기 위한 거예요. 이게 들어오면 망하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으면 죽을 것 같아. 평화토론 이제 안 할 거야. 근데 무력 적화 통일 노선은 남아있는 거죠. 그게 72시간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면 김정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전쟁 시에는 영토 완정, 수복, 편입 이러거든요. 영토 완정은 김일성이 6.25 전에 한반도 영토를 완정한다. 완정이 뭐냐면은 영토를 정리하여 통일함이에요. 그리고 쳐들어왔거든요. 그 다음 수복은 뭐예요? 내가 뺏긴 땅을 찾는 거거든요. 남의 나라라면서 어떻게 수복을 해요? 그 다음에 편입한다 그러거든요. 그럼 국제법적으로 예를 들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 점령했지만 편입한 불법이에요. 근데 편입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뭐예요? 머릿속에는 전쟁을 통한 통일 방안은 이 친구 머릿속에 들어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72시간이 보여지는 교훈이 뭐냐면 이게 사실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이제 민족 보위성이 지금 국방부에 우리를 치면 이게 김정은이 한 말이에요. 민족 보위성 책임 일등 이게 마지막 엔딩에 나오는 거거든요. 김정은이 한 말이에요. 민족 보위성 국방부 책임인들과 일부 군사 지휘관들의 무책임성으로 인하여 서울을 해방한 인민군 부대들이 5일간 이내 서울시에 머물며 전쟁의 운명을 좌우하는 생명과도 같은 기중한식을 해버리겠다. 왜 5일간에 머물렀는지 지금도 미스테리예요. 그냥 이때 이제 춘천 방면으로 내려오면서 우리 국군이 영웅적으로 이걸 막아내요. 그럼 전선이 지금 여기만 내려왔지 저기 못 내려왔잖아요. 그럼 측방이 뚫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전선을 맞추기 위해서다라는 설도 있고 그래도 파죽주세로 뚫고 내려오는데 지금 국군이 막을 여력이 없었거든요. 낙동강까지 그냥 뚫고 가잖아요. 그 다음에 5일간 쉬었음에도 불구하고 뚫고 내려가잖아요. 그럼 여기 쉴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설이 많아요. 그러니까 김정은 머릿속에는 5일간이나 서울시에 머물렀다는 게 지금 치명적인 한인 거예요. 그 결과 미국이 조선전선의 침략 무력을 대적으로 투입하기 전에 부산에 신속한 기동과 연속적인 타격으로 적들을 철저히 소탕하고 공화국 남반부라는 말 쓰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통일 안 한다고? 쓰잖아요, 지금 본인이. 공화국 남반부를 완전히 해방할 때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군사적 전략적 방침은 관철되지 못했으며 일시적 후퇴라는 얘네들이 일시적 후퇴라고 그래요. 북한이. 쓰라린 역사적 오점을 남기게 되었던 것이다. 이게 뭐 얘기예요? 머릿속에 뭐죠? 전쟁이 일어나면 미군의 중앙군이 부산으로 오기 전에 왜냐하면 주일 미군에 7개의 유엔사 후방기지가 있거든요. 또 본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머릿속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주일 미군과 미국 본토에서 병력이 오기 전에 단기간에 점령한다. 지금 어떤 훈련하죠? 김정은이 전술핵 운용 부대 훈련하면서 테이블에 일부러 보여줘요. 오산, 군산, 대전, 부산 주요 군기지 항구를 타격한다는 이거 뭐죠? 이게 핵무기예요. 여기를 일시에 타격하면 괴멸되겠죠? 네. 그럼 밀고 내려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 머릿속에는 남침을 포기하진 않아요. 남침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고 두 번째 할아버지가 했던 실수 일시에 내려오겠다. 그리고 이쪽을 혼란스럽게 만든 다음에 핵무기를 이용해서 공격하고 일시에 내려오겠다. 물론 김정은 꿈대로 안 되죠. 왜냐하면 6.25 때 우리가 턱없이 당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일단 어마어마한 전력을 갖추고 있고 주한미군이 있고 그다음에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우리가 몇 달 전부터 징후를 알아요. 그렇죠. 그리고 며칠 전에는 확실하게 알아요. 그러니까 러우 전쟁 때도 2020년 2월 16일 날 바이든 대통령이 2월 16일 날 러시아 침공할 거야? 그 선언까지 했어요. 결국 24일 날 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일방적으로 당하진 않죠, 우리가. 그러나 김정은 머릿속에는 남침 포기 없고 전쟁을 통한 통일 포기 없고 한다면 주요 거점을 괴멸시킨 다음에 신속하게 내려온다. 이게 김정은의 생각이에요. 전쟁이 터지기 전에 나올 수 있는 신호는 뭐 물자 이동이라든가 물자 이동, 그 다음에 병력의 이동, 그 다음에 신호, 통신이 깊숙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그 신호의 양상들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알 수 있고 또 뭐 우리가 그렇게 무모하게 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오로지 김정은 하나만을 위하는 건데 김정은 하나 제거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우리가 현무5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뭐 겁낼 건 아니다. 그러나 김정은 머릿속은 지금 전쟁과는 이렇다. 이건 우리가 알고 있어야죠. 혹시 김정은이 죽기 직전에 남침 전쟁이 터질 확률도 있을까요? 김정은이 죽으면 급사하겠죠. 그러니까 자기 죽을지 모르죠. 언제 죽을지.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전쟁을 안 일으키면 난 죽는다. 그럼 일으키겠죠. 그 상황이면. 그러니까 전쟁이 안 일어난다고 너무 안 일어나서도 안 되죠. 거기에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푸틴이 그렇게 어려워도 핵무기 써요, 못 써요? 못 쓰죠. 못 쓰죠. 핵무기는 벌침과 같아서 지가 쓰면 벌도 죽죠. 그러니까 쓰기 쉬운 무기는 아니다. 저 오늘 긴 시간에 또 박사님과 좋은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오늘 주제가 러우 전쟁, 북중러, 그다음에 한국과 북한의 관계에 있었는데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뭐 세계도 혼란스럽고 국내도 혼란스럽습니다만 봄이 왔습니다. 봄에는 좀 꿈도 가지고 희망도 가지고 빨리 혼란을 수습하고 정치, 경제, 또 사회 모든 분야에서 발전을 위해서 힘을 이제 합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사님도 유튜브 채널 하고 계시잖아요. 홍보하고 계신다면요. 아, 예. 대동강TV, 저는 이제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 이 좌우로 갈라진 것도 뿌리는 북한 문제 때문이거든요.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혼란에 수레바퀴에서 벗어나기 쉽지가 않다. 그래서 북한의 민주화, 정상화, 그리고 통일은 우리한테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고요. 그걸 위해서 대동강TV, 북한의 현실을 알리는 또 북한의 진실을 알리는 대동강TV를 하고 있거든요. 상업 목적이 아니니까요. 많이 봐주시면 북한 민주화, 그다음에 정상화, 그다음에 통일로 가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많은 분들 제가 박사님 유튜브 채널 배너랑 밑에 하단에 댓글 달아놓을 테니까 많이 타고 넘어가셔서 좋은 정보 얻으셨으면 좋겠고 다음번에도 러우 전쟁과 또 북중러와 한국과 북한의 이슈가 생기면 박사님이 모시고 좋은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조원무 의원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